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미니 세션으로 취준부터 주니어 개발까지 준비 성장 그리고 후회 이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된 엔사 안드로이드 개발자 대력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엔사에서 이제 막 3년 차 지나간 이제 주니어 개발자고요. 비전 공자로 취준을 시작해서 혼자서 준비를 하다가 마지막쯤에 애플앱 교육 과정의 도움을 받고서 이제 이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와서 여기에 뭐 교육 과정이신 분도 있고 뭐 아니신 분도 있고 뭐 주니어 개발자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좀 경험을 공유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취준 기간 때 준비를 어떻게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돌이켜 봤을 때 취준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후회 그리고 신입 개발자가 되고 나서 신입 개발자로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사실상의 온보딩 기간 동안 뭘 했으면은 더 좋았겠다라는 내용들 2, 3년 차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올해가 끝나고 이런 점이 더 보강이 됐었으면 더 좋은 개발자가 되었을 것 같은데 후회되는 점들을 발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취준 기간 동안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비전공자다 보니까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들 좀 지식이 없었고 그 부분들 좀 보강하기 위해서 따로 수학 공부를 했어요. 수학 공부도 하고 뭐 알고리즘 이름도 공부하고 개발자 퇴직하려면 이제 포트폴리오도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뭐 프로젝트 같은 거 참여해서 이제 서비스 출시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블로그 운영 같은 경우도 제가 취업 준비 기간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블로그만 봐도 저를 알 수 있게끔 좀 블로그 운영도 해보고 뭐 이런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측면에서 갑자기 왜 수학이냐 개발자인데 뭐 수학 공부 안 한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무턱대고 공부를 시작한 건 아니고 제 지인이 ICPC 뭐 이런 대회를 나가면서 내가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정수론의 기본 지식 정도는 쌓고 가야 이제 나중에 수학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더라 이런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수학은 아니고 중학교 올림피아드 수준의 책을 한 권 좀 얇게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문제집을 사서 이제 문제를 풀고 수학 이론 정리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블로그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정리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레이텍스 쓰는 법도 되게 익숙해지고 좀 많이 피곤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이론도 좀 공부를 하는데 저 긱스4 긱스라는 알고리즘 사이트가 되게 어려운 편이긴 해요. 어쨌든 저는 공부의 어떤 뎁스는 가급적이면 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이저 사이트가 되게 어렵게 가르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제 코드나 이런 것들도 잘 첨부가 되어 있어서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 뭐 알고리즘 출력 같은 경우는 리드 코드나 아니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백주 두 사이트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시간, 공간, 복잡도 같은 거 빠질 수 없겠죠. 그 부분들도 정리를 해보고 코딩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파이썬, 자바 언어도 잘 못 다뤘었어요. 남들 따라서 동아리에서 뭐 한다니까 스터디 같이 참가하고 같이 스크립트 정도 짜보는 수준이었는데 뭐 이렇게 알고리즘 같은 경우 연습을 해보면 진짜 5만 가지 자료형을 다 구현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좀 아무래도 언어 숙달에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파이썬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습을 했고 요새는 모르겠는데 저 당시에는 앱 직군이든 다른 웹 직군이든 상관없이 이제 코딩 테스트 언어는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시기라서 좀 그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 이제 프로젝트 참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플레이스토어랑 앱스토어에 출시를 했어요.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이제 요 참가를 하면서 좀 동아리나 취미 수준의 스터디를 넘어서서 이제 프로덕트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니까 이제 프로덕트 레벨에서의 로직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코드 퀄리티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처참하거든요. 추상화도 하나도 안 돼 있고 함수도 이게 스케일러블하지 않고 되게 닫혀있는 함수들을 많이 짰는데 어쨌든 그 함수 안에 있는 로직들은 정말 다양한 엣지 케이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떤 유즈 케이스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빈틈이 생겨서 어떤 중요한 BM 피처가 무단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사용자의 리텐션을 더 높이기 위해서 뭐 어떻게 이 피처로 유저 플로우를 좀 유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용했던 기술들을 다시 한번 고찰을 하게 되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기술들이 왜 이 기술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무에 요구되는 기술만 쓰면 돼요. 물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넘어서 이제 대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아예 생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지금 리소스도 없는 상태에서 여타 회사에서 잘 쓰지 않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리소스에는 이 기술 써야 돼라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토콜 버퍼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지금 현업에서는 잘 안 쓰이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써보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에서 인스턴스도 안 올렸어요. 다들 좀 부업을 하고 저만 취준생이었어서 이제 인스턴스도 올리지 말고 우리 그냥 서버리스로 하자. 그래서 펑션 위주로 API만 짜서 그냥 그렇게 서빙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코딩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 사이클 전반에 대해서도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기획, 디자인, 개발, 운영 이런 부분들을 다 경험하면서 이게 단순히 피처를 쳐낸다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이제 만약에 플래닝하는 담당자가 저한테 어떤 요구사항을 줬을 때 이거를 이제 내 경험을 기반으로 다시 또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리뷰를 줄 수 있고 이런 경험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 면접관 분들이 가장 좋게 봐주셨었어요. 블로그 운영을. 저는 블로그 운영을 좀 진지하게 접근하는 편이었어서 블로그 글을 쓸 때 내 스스로를 위한 강의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블로그 쓰는 분들 중에 되게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이 이제 글을 쓰는데 글 전체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요. 코드도 심지어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위키에서 긁어다가 그냥 쭉 복사한 것 같은 분들도 좀 계셨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면서 좀 키포인트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 내가 이런 내용들을 잊어버렸을 때 다시 돌아와서 빠르게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든다. 그러니까 나만의 위키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고, 그래서 그 글을 정리하면은 이제 사파나 도면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만의 고집인데 이 사파나 도면을 남의 거를 이제 다른 이름 저장해서 붙이면 뭔가 따진다는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었어요. 그들을 이제 제 글에 맞춰서 또 도면이나 이런 사파들 만들면서 한 번 더 복습하게 되더라고요. 또 도면을 그릴 때 이 내용을 더 잘 보여주려면 어떻게 이 플로우를 그려줘야 될지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면서 많은 복습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스터디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했던 원칙이었고, 이제 두 번째가 블로그 내용들 중에 어떤 피처를 나눠서 레퍼런스를 적는 그런 글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글들이 단순히 개념 스터디면은 사실 뭐 한두 페이지로 끝나는데 기능 구현을 위한 레퍼런스는 되게 분량이 길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문서 작성을 어느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레퍼런스를 쓴다고 했을 때 이 기능 구현에 대해서 어디까지 쓸 것이냐, 이 레퍼런스를 어느 정도 깊이까지 작성할 거고 예시 코드는 어느 정도까지 첨부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이런 고민들 하나하나가 그런 레퍼런스 작성을 하기 위한 어떤 문서 구조와 경험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이 그냥 키워드 기반으로 들어와서 내 문서를 보고 따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글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버전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플랫폼 UI가 달라지고 버전이 달라지고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팔로우업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뭐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좀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글을 쓰면서 이게 되게 코드를 짜면서 많은 분들이 놓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연습 기회가 그냥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고 CS 지식을 습득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이 글쓰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소외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글을 쓰다 보면 남이 봐야 되니까 문법도 신경 써야 되고 비문도 쓰면 안 되고 단어 선택도 너무 추상적인 또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문장을 읽었을 때 명확하게 그 의미가 해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문장을 내 혼자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쓰다 보면 호흡이 너무 길어져서, 예를 들어서 두 문장으로 끝내야 될 내용인데 갑자기 6줄, 한 단락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저도 한 1년 반 정도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나중 가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들어와서도 많이 괜찮았다고 느꼈던 게, 생각보다 개발자들이 물론 글을 쓸 기회는 많이 없어요. 뭐 저도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글을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회사에 들어와서 글을 쓰게 되면 무조건 공유를 위한 글을 쓰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 단순한 API 문서라든지 그런 걸 쓰더라도요. 이제 성장 과정을 좀 보면은 그 전까지는 저 혼자서 준비를 했어요. 내 혼자서 남들이 이런 거 다 하더라, 필요하더라, 대신에 나만의 논리를 가지고 좀 더 견고하게 싸우자라는 이제 그런 단계였다면, 성장 과정은 이제 제가 가진 것들을 평가하는 자리에 내놓고 나서 성장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채용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는 물론 공채도 있었고 뭐 알고리즘 대회도 많았고 각종 뭐 포테보라는 연락도 많았는데 무시를 하고 이제 저 혼자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막상 나오고 나니까 생각보다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백준이나 리트코드도 그렇게 티오가 그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합격에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될 수 있는 티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뭐 코딩 테스트 지문이 풀이가 어렵진 않아요. 알고리즘이 완전 어려운 알고리즘이 들어가진 않지만 지문이 되게 길어요. 기본적으로 리트코드나 뭐 백준이나 이런 문제들을 보면 문제 길이가 10문장이 넘어가는 문제는 구현 파트 말고는 거의 없는데, 기업 문제는 일단 1번을 제외하고 2, 3, 4번부터 문장의 길이가 늘어나고 갑자기 사파가 등장하고 데이터 전체를 요구를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숙달이 안 되면 되게 시간이 빡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구현을 그렇게 연습을 안 했었는데 채용 과정에 이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를 직접 실전으로 참가를 하면서 요새 기업들인
이 구현 쪽 카테고리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계속 구현 관련된 문제만 거의 하루에 두세 문제씩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숙달이 안 되면 굉장히 처음에는 당황하실 수 있다. 시간 제한이 생각보다 좀 빡빡하더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업 면접도 이때 이제 처음 참가를 했는데 첫 기업 면접에서 정말 정말 탄탄하게 털렸거든요. 그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뭐 OSI 7계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부분도 분명 내가 CS 정리를 했는데 답변을 못했어요. 문제가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혼자서 준비를 하면서 남들은 다 CS 준비를 해야 된다 말은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 봤더니 약간 깃허브 같은데, 블로그 같은데 약간 스피드 퀴즈식으로 뭐는 뭐다, A는 B, C는 D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되게 많았고, 실제로 저도 책을 보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나니까 막상 면접에 가서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꺼내더라도 단어 하나만. 면접관이 그 단어 하나를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듣고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그럼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리를 물어보고 꼬리물기식으로 계속 그 동작 과정을 알고 있고 숙지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면접 질문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대응이 안 됐어서 저는 첫 면접 때 엄청 많이 털렸지만 그래도 되게 느껴지는 게 많았어요. 면접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거의 첫 면접 이후로 기술 면접만 한 3개월 동안 거의 10개 기업의 면접을 봤던 것 같고요. 그런 면접을 보면서 면접관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고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 좀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겁을 먹어서 내가 면접장에 가서 개 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좀 되게 꽁꽁 싸매가지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어느 정도 원 사이클에서 투 사이클 정도 돌렸으면 바로 기술 면접 한 번쯤은 들어가서 깨지는 경험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정리를 하는데 이게 올바르게 정리를 했는지를 면접관이 전 공짜로 테스트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준비를 하실 때도 물론 좀 했던 스터디들이나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이제 계속 내 스스로 꼬리 물어가면서 아래에 있는 기술 뎁스가 좀 깊은 질문들을 소화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한 번쯤은 이제 좀 털려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다. 되게 말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털리고 나서 패닉이 온 거죠. 공부 나름 했고 포트폴리오도 있고 블로그 운영도 잘하고 있는데 합격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 면접 털리고 나서 이거는 나 혼자서 뭔가를 한다고 될 수는 없겠구나 싶어서 여기 애플앱으로 이제 달려왔어요. 이제 애플앱에서는 이제 기본서, 뭐 자바, CS 이런 책들을 제공을 하고 이제 멘토랑 뭐 몇 개월간 스터디를 진행하세요. 매칭을 해주셨는데 멘토가 첫날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마다 이제 어느 정도 분량을 정해서 분량 내에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당신들은 모두 다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 당시 처음으로 책의 모든 문장에 Y라는 문장을 붙여가면서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서라서 모든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 문서를 찾아가야 되고, 공식 문서도 이제 답변 그런 꼬리물기 질문을 내 스스로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까지 공식 문서를 뜯어가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자바 공식 문서를 정말 많이 읽어봤고, 공식 문서를 뜯기 전에 블로그 같은 데도 검색을 해보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꼬리물기식으로 딥하게 들어갔을 때 잘 정리된 자료가 없어요. 특히 해외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직접 막 제작을 하기도 하고, 특정 부분들은 이렇게 아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은 좀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때 멘토가 말해준 이제 모든 문장이 왜라는 질문을 붙이면서 좀 공부를 해봐라라고 했던 게 저는 가장 개발자로서 어떻게 보면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라는 질문을 저는 지금 회사에 와서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생각을 안 하고 해버리면 되게 머쓱해요. 약간 사수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 안 하고 코딩을 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여러분들도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읽다 보면은 되게 자료가 되게 불친절해요. 실제로 이제 꼬리물기식으로 계속 뎁스 깊은 자료들을 보다 보면, 특히 공식 문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영어로 빽빽하게 CSS 하나도 안 되어 있는 90년대 문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읽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인내심도 기를 수 있다. 아무리 내가 거지 같은 자료가 등장하더라도 내가 공부할 때 이 정도 자료까지 읽어봤는데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이런 좀 인내심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애플앱 같은 코스를 밟으면서 정 모르면 현직 멘토한테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정말 자료가 없으면 진짜 어디 깃허브 이슈 하나로 그냥 대충 메모를 해놓은 뭐 그런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멘토가 없으면은 그런 해외의 그런 블로거나 그 이슈에 다한 사람한테 DM 보내야 되는데 그 답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현직자가 있고 없고가 이때 굉장히 큰 체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취직을 해야 되니까 또 면접 준비도 같이 이제 멘토랑 기술 면접 준비를 하는데, 이제 면접 준비를 해서 좀 느꼈던 게 인성 면접을 개발자분들이 생각보다 준비를 안 한다는 걸 또 느꼈어요. 흔하게 하는 실수가 솔직한 나를 보여주면은 면접관이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컬처핏 같은 경우에는 컬처핏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면접관분들은 되게 압박 면접을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커리어를 부정을 하는, 그러니까 내 어떤 지원 동기를 철저하게 부정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아니면 왜 지원하셨어? 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숨이 턱 막히거든요. 저도 그 이제 N사 2차 면접 갔을 때 실제로 면접관분이 제 이전에 있었던 커리어를 들먹이면서 이런 걸 다 버리고 여기 왜 와야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미리 대비해서 다행이었지, 그 당시에 그 질문을 받으면 아마 뒤쪽 질문들도 싹 다 망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압박을 많이 받고, 저는 그래서 인성 면접을 공기업 기준으로 준비를 해요. 이제 공기업 인성 면접 같은 거 검색해보시면 자료 되게 많거든요. 이런 그 NCS 제외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준비하면서 좀 예상 질문도 많이 뽑아보고, 멘토분 있으니까 부려 먹어야죠. 그래서 멘토분한테 이제 모의 기술 면접도 좀 내 이력서랑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좀 찔러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현직자가 옆에 있어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후회를 좀 고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직무를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좀 더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쌓을 필요가 있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백엔드를 지망을 했었는데 이 앱 서비스 출시를 했다고 했죠. 근데 앱 서비스가 이제 한정된 리소스다 보니까 서버리스였고 인스턴스도 안 띄웠고, 그리고 심지어 앱도 제가 했어요. 백엔드 엔지니어 지망하는 사람인데 API도 안 짜봤고 뭐 서버도 안 띄워봤고 그냥 앱만 해봤네? 그럼 너는 그냥 안드로이드 개발자잖아, 이렇게 돼버렸던 거죠.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할 거였으면은 이제 그럼 JD라도 좀 봤어야 되는데, 아니면 백엔드 개발자 지망했을 거면 이제 백엔드 JD라도 봤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애플앱 지원하기 전까지도 JD를 잘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백엔드 요구사항이 이제 거의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는 깔고 가는구나, 뭐 서버를 띄워보고 안 띄워보고를 떠나서 띄워보더라도 되게 한정된 JD 요건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로 물론 이제 취직을 했지만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했을 때도 RX나 레트로핏 같은 그런 기본적인 모듈도 이제 JD에 다 적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 실제로 제가 앱 개발할 때 이제 또 레트로핏이 네트워크 관련된 모듈인데 저게 있는 줄도 모르고 거의 한 15년 전, 10년 전에 쓰던 HTTP URL 커넥션 이런 걸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입사하고서 저 존재를 알아가지고 팀원분이 되게 놀랐었어요. 아니 이런 것도 모르신다고요? 약간 이런 눈빛으로 좀 쳐다보셔가지고 되게 당황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옆에 현직자가 있었으면 좀 조언을 해줬을 텐데 그 부분들이 많이 후회가 되긴 하지만 없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옆에 이제 현직자가 있다면 아니면 이제 아직 없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현직자가 보는 JD는 정말 필요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왜 이걸 적었는지도 설명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기 싫다고 좀 걸탈식비식 공부를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DP랑 그리디 알고리즘을 정말 싫어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개념만 공부하고 넘겼더니 이제 고난도 문제에서 계속 미끄러진 거예요. 카카오 1차 국회도 DP 몰라서 0.5 문제로 떨어지고, 몰로코도 프로그래머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고리즘 대회 진행하는 사이트도 거기서도 몰로코 이제 잘 풀고 문제를 풀고 면접 기회도 받아서 갔더니 1차까지는 통과했는데 2차 가서 이제 직접 대면 면접하는데 시작부터 DP 문제 던지더니 정확하게 이제 탈락해가지고 되게 많이 아쉬웠던. 지금은 몰로코가 굉장히 잘 나가서 배가 아프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취직을 했고 이제 신입 개발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성장을 해야죠. 이제 온보딩 프로세스를 이제 저희 회사는 좀 진행을 해주는 편이라서 많은 도움을 받긴 했는데 들어와서 이제 회사 체계나 프로세스 같은 걸 이제 숙지를 해야 돼요. 또 피처가 나왔을 때 이 피처가 출시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지 뭐 이런 의사, 아니면 이제 피처 중간에 개발자랑 기획자랑 이제 리뷰를 어떻게 의사 교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교류를 하고, 회사 업무 이슈 같은 걸 어떻게 다루고 이 프로덕트를 관리하는 백오피스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프로덕트가 어느 인프라에 올려져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했고, 온보딩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온보딩 프로세스를 길게 가진 편이었는데 저희 서비스가 당시에 그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이제 입사를 했으니 이 제트팩 컴포즈라는 거를 풀 앱, 그러니까 전체 앱으로
이제 구성한 게 전사적으로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10년 차 안드로이드 개발자분이 오셔도 ZP 컴포즈를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하면서 그 코틀린도 이때 처음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바도 앞서서 공부를 했지만 요새 안드로이드는 다 코틀린으로 또 코딩을 하기 때문에 이 코틀린도 이때 처음으로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온보딩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코드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 리뷰를 봤는데 코드를 짜면서 많이 혼났어요. 단순히 프로덕트 관점에서 코드를 짠다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된다. 돌아가니까 끝났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회사에 들어온 이상 정답이 될 수 없어요. 단순히 어떤 걸 만들어서 인풋과 아웃풋이 나오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스케일러블한 코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회사랑 회사 밖에서랑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이 코드가 뭐 지금 나는 여기 파일에서만 쓴다고 생각하고 작성을 했지만 이 코드가 어쨌든 퍼블릭으로 선언된 이상 어디서든지 쓸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짜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레트로핏 같은 경우에도 싱글톤으로 선언해서 어디든지 뭐 선언할 수 있게끔 그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짜봐라 뭐 이런 식으로도 피드백을 많이 받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API 호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사내 프레임워크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온보딩이니까 이제 스스로도 짜보라고 하거든요. 뭐 짜보면서 이런 호출이나 응답 과정을 그 당시에는 API를 하나하나 변환하게끔 짰다가 이제 사수가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 한 번에 다 공통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욕도 많이 먹고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스스로에 대해서 안주를 했던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1년 반, 2년 동안 구식 기간 동안에 이렇게 스스로 뭐 블로그 운영도 하고 뭐 댓글도 뭐 달기도 하고 챌린지도 막 이렇게 만점 받아서 올라가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아직 물이 안 빠져서 나 정도면 열심히 살았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이 부족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이 직장이 여기가 첫 개발 직장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뭔가 기술 리서치를 하고 코드를 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일을 하면서 이제 기술 리서치를 해서 어떤 피처를 만들어내는 건 기본이고 여기서 더 내가 스케일러블하고 더 깔끔하고 이제 코드 책임 범위가 알맞게 설정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이제 공부를 해야 했다. 일 외적으로 뭔가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개념을 그 당시에 몰랐는데 이게 나중에 업보로 돌아오거든요. 벌써 지금 돌아오고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코드 분석을 못한 것도 하나의 후회로 돌아오고 있어요. 어쨌든 사내에 들어와서 사내 프로젝트를 이제 레퍼지토리를 권한을 받았으니까 깔 수 있는데 까다 보면은 사수가 작성한 코드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너무 복잡해요. 막 파일 하나에 코드가 몇천 줄이야. 근데 그게 단순히 내가 읽지 못한다고 이걸 겁먹지 말고 진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 읽다가 포기하는 게 좀 너무 많아서 사실 이 내용을 적었는데요. 정 이해를 못 하겠으면 사실 사수한테 시간 남을 때 그 뭐 배포 나가고 나면 좀 쉴 수 있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 그때 이제 물어볼 거 정리해놨다가 사수한테 내가 뭐 어느 파트의 코드를 좀 읽어봤는데 이게 좀 비즈니스 로직도 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짰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수는 사실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신입이 질문해 주기를. 왜냐하면 어쨌든 신입도 나중에 성장해서 사수가 쓴 코드를 읽고 그 부분을 커스텀하든지 개선하든지 제품에 써야 되는데 사수는 사실 신입이 뭘 모르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저도 그 당시에는 제가 뭘 모르는지 몰랐기 때문에 질문을 못했던 것도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니까 사수나 이런 이미 있는 현직자들이 쓴 복잡한 코드에 대해서 너무 먹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겁을 덜 먹고 좀 하나하나 쪼개가면서라도 읽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래 내용이에요. 너무 길게 끌지 않고 제가 이제 신입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서 연말쯤 되면 이제 피처를 하나 둘씩 받아요. 근데 받다 보면은 이제 신입인 이상 처음부터 완벽한 코드를 깔 수는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코드를 깔끔하고 이걸 막힘없이 짤 수가 없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거죠. 분명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잡힐 듯 안 잡힐 듯 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일주일쯤 고민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사수 입장에서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내가 봐줬으면 1시간이면 끝나는 거고 그냥 1시간 동안 내가 힌트만 주고 저 신입한테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을 시키고 내가 가르쳐준 거를 잘 숙지만 하면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입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리서치를 나름대로 하긴 하겠지만 어느 시점 가면은 구글링 아무리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적은 자료밖에 이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다 검색할 건 다 검색했기 때문에 사실 검색 프로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내가 막힌 문제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자료도 사실 찾는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좀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좀 하루 이틀 정도 정리를 해보면서 내가 뭘 몰랐는지를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이 좀 해결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사수한테 질문을 하면 사수도 말을 섞어가면서 얘가 어디까지 조사를 했고 얘가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은연중에도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내가 물어본다고 해서 심지어 비슷한 연차한테 물어봐도 이것도 모르냐면서 핀잔 주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성장을 해야 내가 나중에 이 사람이 문제를 안 일으켜야 나한테 안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는 신입 때는 되게 겁을 많이 먹어서 질문을 많이 못했었고 실제로 이 당시 그 연말평가 때 리드한테서 그런 피드백을 받기도 했어요. 스스로 끙끙 싸매는 모습이 좀 내년에는 고쳐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이제 주니어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차, 3년차가 됐어요. 본격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죠.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하는 피처들을 이제 받으면서 여기 이제 기존 코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 코드들도 많이 흡수를 하고 일을 하면서 지식도 쌓고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되는 게 이 기획 문서 리뷰를 하게 되고 배포 일정이 데드라인이 잡혀 있으니까 일정 산정도 해야 되고 그 안에 기능 개발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QA까지는 해야 돼요. 이 부분들이 주니어 개발자가 되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리뷰부터 기능 개발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 PRD도 사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오지 않아요. 개발을 하면서 뭔가 분명히 미심쩍은 부분이 생기고 아니면 이제 뭐 서버로부터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피처가 수정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의사소통 과정이 생각보다 비용이 되게 많이 들고 되게 빈도수가 엄청 빈번해. 내가 나는 사람이랑 대화하기 싫어서 개발자가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마음을 고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소통을 하고 당장 슬랙만 하더라도 심할 때는 거의 한 대여섯 개 채널에서 멘션돼 가지고 계속 봐야 되는 때도 있었고 뭐 리뷰 회의도 거의 1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막 3개씩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개발자가 됐다고 해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더 잘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좀 요번에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피처 개발을 시작을 했으니까 피처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보여요. 좀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남들이 다 나눠서 피처 개발을 하다 보니까 좀 공통화시켜서 하나의 모듈화로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입에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좀 보이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사수분들이나 이제 현직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장려를 하세요. 일을 하다가 이제 필요한 개선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반영해서 말해주면은 되게 땡큐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도 하시고요. 그런 걸 하면서 점점 이제 제 코드에 대한 책임 범위도 넓어지고 더 복잡하고 더 딥한 코드를 또 이제 핸들링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좀 성장을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또 코드 공통화를 하면서 피드백도 되게 많이 받으면서 저기 적었던 게 이제 실제로 제가 받았던 어떤 피드백 내용들이었어요. 팀원이 작성하는 코드는 최대한 내부 로직은 복잡할지언정 팀원이 갖다 쓰는 코드는 최대한 간단하고 비슷해야 된다. 뭐 커스텀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슨 코드 책임 같은 경우도 좀 한정화시켜서 그러니까 너무 파일별로 파편화되지 않도록 모아서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뭐 제가 나중에 어디 휴가를 간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남들이 보기에 바로 트러블 슈팅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부서가 되게 급성장하는 부서였었어가지고 원래는 저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메이저 발표로 나가서 좀 한가한 편이었어요. 사실 스터디도 좀 한가롭게 할 수 있었고 워라밸을 좀 지켜가면서 일을 해도 그렇게 팀원들한테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부서였는데 이번에 새로운 피처를 런칭을 하면서 갑자기 사람이 몰리고 이제 서비스 규모가 거의 30배 정도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스케일업 하면서 메이저 배포 기간이 연초에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배포 나가다가 이제 요새는 한 달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이게 배포 기간이 더 줄어드니까 더 기능 리뷰도 컴팩트해지고 개발 업무도 더 타이트해지고 담당자들은 더 바쁘게 일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짧아지고 요구사항도 더 많아지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좀 더 저에 대한 허들을 높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후회가 되는 점은 어쨌든 처음으로 기능 개발에 들어가고 이제 일을 하면서 업무 시간과 제 생활관의 이제 경계가 좀 구분이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연말에 가서는 너무 바빠지니까 좀 그런 케이스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좀 평일에는 약간 집중 못 해버리고 주말에 잔업을 해버린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이런 게 한 1, 2개월 정도 진행되고 나니까 사람 몸이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취직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사람 몸은 진짜 한두 달 만에 망가지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코딩 원칙 숙지 이 부분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피처를 쳐내느라고
내가 그 전까지 생각했던 어떤 원칙들이 자꾸 약간 까먹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점점 성장을 하는데 이제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까먹기가 쉽거든요. 자꾸 닫힌 코드를 만들게 돼요. 제가 취준 때 썼던 코드처럼. 그 부분을 좀 많이 올해는 피드백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담당한 피처만 쳐낼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피처가 있고 이게 팀원이 작성한 코드가 있어서 내가 작성하고 있는 피처와 맞게끔 이제 공통화하는 작업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팀원 피처 쪽에다가 사이드 이펙을 또 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취준 때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이거 왜 공부하지? 너무 좀 교조적이다. 약간 일부러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기 위한 과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피처 개발하고 엄청 바쁘게 팀원들과 교류하면서 이제서야 디자인 패턴이 이래서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취준 때 면접을 봐야 되니까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 공부를 했지만 지금 공부한다면 더 절실하게 더 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공유. 동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동작을 하고 코드도 좀 스케일러블하게 짜긴 했어요. 근데 코드 모양새가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한 번 있었어가지고 팀원이 보고 좀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케일러블하고 되게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건 알겠는데 딱 보기에는 텍스트도 되게 많고 너무 더럽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좋은 방법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제가 그 팀원이 발견하기 전까지 공유를 안 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팀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짰었던 코드가 이제 개선 뭐 이제 수정이 돼서 제가 이제 반영이 됐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내가 짰던 코드가 이렇게 변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지? 뭔가 성능적으로는 좋아졌지만 남이 읽기에는 되게 안 좋은 코드였던 거죠. 근데 이게 공유가 안 돼가지고 팀원이 다시 그 지점에 와서야 이제 발견을 해버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걸 누가 짰는지도 찾아야 되고 찾으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짰는지도 그때 가서야 이제 공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들 바빠 죽겠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발견이 되면서 오히려 좀 생산성을 떨어뜨렸던 그런 케이스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피처를 만들면서 좀 성능 이렇게 빼먹을 수가 없는데 또 피처를 개발하다 보면 또 빼먹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성능이 더화될 수 있는 요소는 코드의 온갖 부분에서 다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완벽하게 최적화된 코드를 작성할 수 없지만 적어도 크리티컬한 거는 이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못 잡았는데 그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제 정도의 이제 연차가 된다면 그 정도의 최적화는 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 제트팩 컴포즈를 쓰는데 이 제트팩 컴포즈 API의 최신 문서나 당장 한 몇 개월 전 문서만 하더라도 그 최적화를 할 수 있는 API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식적으로 팔로우업을 하면서 좀 신경을 쓰고 많은 사용자가 몰렸을 때 아무래도 저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아쉬운 발열이나 리소스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조금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질문을 좀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너무 거창한 질문들이 왔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하느냐. 저는 사실 비전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비전보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와서 일을 해보니까 제 사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거의 한 네다섯 명이서 붙어야 될 일을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하는 개발자는 어디서나 귀하고 잘하는 시니어 개발자는 진짜 몇 명분의 주니어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처럼 성장을 해야지. 약간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코딩을 하는지를 좀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 사람도 똑같아요. 코드를 좀 더 견고하게 작성하는 노력을 하고 항상 왜라는 질문을 잊지 않는다. 그분이 저한테 피드백을 할 때도 항상 왜 이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요? 왜라는 단어를 항상 좀 메인 키워드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 이 구직 기간 동안에 잊고 있었던 이 Y라는 키워드를 이제서 좀 다시 꺼낼 때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굳이 비전을 꼽아야 된다면 저랑 같이 애플앱 이제 멘토링 해주셨던 멘토가 시니어 기준으로 그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책임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개발자. 저는 이게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니어는 내가 갖고 있는 피처만 책임을 지고 시니어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피처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갖고 있는 피처도 책임을 지면서 의사소통을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남의 코드를 보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남의 피처를 보고서 기획자나 뭐 디자이너가 피드백 아니면 리더가 리뷰가 들어왔을 때 주니어가 사실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책임 범위가 넓어져 있는 개발자가 진정한 시니어 개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커리어 패스도
사실 3년 차라서 커리어 패스가 뭐냐고 좀 조언을 드리기가 건방져 보여서 이 부분은 좀 스킵을 했고요. 일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분야도 꼽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무조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직무마다 다를 수 있어요. 특히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클라이언트 이슈인지 네트워크 이슈인지 구분을 해서 네트워크 이슈면 이제 서버 개발자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없으면 서버 개발자랑 이야기를 하면서도 파악이 좀 힘든 거예요. 이 유무 차이가 되게 전 크게 다가왔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클라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내가 더 나은 개발자, 더 깊은 의사소통을 다른 직군과 하고 싶다면 무조건 네트워크 과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발 과정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천성이 개발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단순히 뭔가 이 직업이 비전이 좋아 보이더라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개발을 더 즐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제가 개발을 즐기는 방법은 개발 프로세스를 다 쪼개는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해요. 투두처럼 메인 퀘스트, 서브 퀘스트를 이제 해결하듯이 그런 식으로 다 쪼개서 이제 조그마한 어떤 피처를 만들더라도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끔 물론 돈을 많이 받으면은 저도 개발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겠지만 돈은 사실 회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고 저희가 컨트롤해야 하는 요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다 쪼개서 자그마한 성취감을 얻는 방식으로 저는 이제 개발을 좀 즐기고 있고요. 뭐 3, 4년 차 개발자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사전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돼가지고 이 부분도 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소회는 일단 뭐 주니어 개발자분들은 이제 제외가 되겠지만 기존 이제 구직자분들은 부트캠프든 교육 프로그램이든 아무튼 이제 앞선 발표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직자랑 무조건 빨리 함께 해서 뭔가 대화를 하든지 조언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개발업계는 결국에는 이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제일 중요시 여겨요. 실제로 제가 테크리드나 이제 하수분들한테서 이제 어떤 피처를 할당받을 때도 이 개발자가 이 피처를 맡으면은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기준으로 피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테크 업계라서 1년 1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에 테크 기업 같은 데 취직을 하시게 되면 아실 텐데 1년마다 저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저는 이게 취업하면서 일을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충족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전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근데 또 신입 때 생각을 해보면 신입 때는 취준 때 그 아쉬움이 항상 떠올라요. 아마 분명 내년에도 올해 때의 생각이 또 들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쉬웠던 것들은 이제 시간을 마냥 진짜 밤새가면서 내가 동아리 때 밤을 새고 막 스터디 때 밤을 새고 하듯이 양적 투자를 하더라도 실력의 질적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서 좀 자신 있어가지고 뭐 밤새 가면서 사내 도입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 코드 개편을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한 일주 정도 밤새 가면서 마크다운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뭐 깃허브 이슈로 올리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사수가 와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사수 한 두세 명 모여서 같이 한 두세 시간 동안 피드백한 게 내용이 더 많고 더 견고했더라고요. 이제 제가 정리한 경험이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이제 코드 개편 사항이 있을 때 더 나은 관점으로 이제 코드를 짤 수 있겠지만 그 텀을 더 줄이면 어땠을까? 일주일 밤샐 거 그냥 3일만 밤새고 질문할 거 약간 이런 후회가 계속 들고 아마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스스로 좀 고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